안녕하세요. 저는 자식 둘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 전 힘들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을 먹던 간에 자식의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 법이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들은 두 아이 모두 제 아픈 손가락이 되었는데요. 전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독 저희 딸은 너무도 다사다난한 인생의 굴곡을 지나왔거든요. 제게 탁월한 글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홀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어요. 어머닌 절 낳으며 몸이 잘못돼 두 달을 앓다 돌아가셨다더군요. 아버진 채소 장사라며 힘들게 절 키워주셨답니다. 어린 절 위에 젖동량까지 다니면서요. 다행히 동네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아 절 자식처럼 돌봐줄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너무도 감사한 분들이었죠. 넌 동네가 키운 아이야. 그러니까 항상 동네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져야 한다. 네가 바르게 자라야 나뿐 아니라 그분들 욕되게 하지 않는 거야. 어려운 형편에도 제가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동네 유지 어른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어른들께 언젠간 꼭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라가 개발이 많이 되며 속속들이 동네를 떠난 분들도 많아 대부분 모두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저희 집 또한 제가 군대를 다녀온 뒤 아버지가 다른 동네 집을 사며 이사를 했었거든요. 당시엔 핸드폰 같은 게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라 이사라면 친했던 이웃도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전 그 동네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그것이 아버지와 동네 분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온도 조금 따라준 덕에 전 그 시절 나름 유망한 직업이었던 은행원이 됐습니다. 돈도 제법 벌겠다. 전 앞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효도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남자 혼자 몸으로 갓난쟁이일 때부터 절 키워주신 아버지께 이제야 저도 뭐든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뭔가 해드릴 때까지 아버진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병원 가요. 제가 큰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아니다. 나 진짜 괜찮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아버지 모습 안 보이세요? 살도 너무 빠지셨고 피부는 노랗다 못해 거무스름해 보이기까지 하다고요. 끼니 걱정하도 옛날도 아닌데 왜 이 지경에서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이번엔 저 절대 못 져드려요. 아버진 제가 20대 중반일 때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계속 몸이 편찮아 보이셔서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아버진 자면 낫는다는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 병원은 사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디가 아프든 참는 게 버릇이었기에 계속 고집을 부리신 겁니다. 하지만 눈 흰자 피부가 심각하도록 누렇게 뜨고 살도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등 심상치 않은 병세에 억지로 큰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이미 아버지 몸은 손수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울지 마라. 사내 녀석이 뭐 그렇게 질질 짜. 아버지 없어도 씩씩하게 살고 없는 사람 등쳐먹지 말고 항상 떳떳하게 그렇게 사는 거다. 동우가 이 아버지만 알아듣겠지? 네, 그럴게요. 떳떳하게 살게요. 오냐, 이 최송범이 아들답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은 지 딱 넉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자식인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도 간결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그 최송범이 아들이라는 말이 제가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의지가 되더군요. 난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평생절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전 직장 생활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절 보고 한없이 뿌듯해 하시길 바랬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악자까지 실적을 쌓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한 전 나중엔 끝내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제가 인간 승리를 한 거죠. 중간에 학력 보완을 위해 방통대까지 졸업하면서요. 말하기 조금 이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점장에서 은퇴한 후엔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건물주로 살게 됐죠. 고작 3층짜리긴 해도 나름 노른자 상권에 있는 곳이라 평생 아내와 제 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 나름 성공했던 거예요. 여보, 당신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내가 요즘 뭘 잘 못 챙겨줬나? 안 되겠어. 내일은 닭 좀 사다 삼계탕 좀 만들어 줄게. 역시 남편 챙겨주는 거 아내밖에 없네. 내가 결혼을 참 잘했어. 고마워, 여보. 제가 그렇게 성공하기까진 제 아내의 든든한 내조도 한몫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른들이 주선으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참하고 선해 보이는 눈빛이 처음 만난 순간 내 안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뒤 아내는 항상 남편인 절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항상 아이들 앞에서 제 체면을 세워주고 조용히 뒤에서 절 챙겨주던 아내 덕에 세상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집에서의 마음이 꽉 차니 세상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도 잘 만나고 가난한 서민에서 건물주까지 된 절 부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가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할 거라고 믿더군요. 물론 행복은 했지만 실은 제겐 무거운 근심 하나가 있었어요. 제겐 3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둘째인 아들이 자폐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자폐요? 아니, 애가 말이 좀 늦는다고 자폐 진단까지 받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들은 3살 무려 말이 유난히 늦어 병원을 찾았다. 경도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기 치료만이 답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 아내는 제가 일하는 동안 아들을 데리고 언어와 놀이, 인지 등의 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 퇴근한 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과 반복 훈련을 했고요. 자, 민호야. 빨간색 물건 있는 사진이 여기, 노란색 물건 있는 사진이 여기에 놓는 거야. 저번에 같은 숫자끼리 나눈 것처럼 할 수 있지?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의 꾸준한 훈련도 중요하다는 말에 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색깔과 모양, 숫자 등을 분류하게 하고 반복적인 언어 훈련을 시켰죠. 민호야, 이건 사과야. 자, 아빠 입모양 좀 봐. 사. 아들은 단어 중 한 글자를 내뱉는데도 초반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재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딸은 자기 동생을 많이 위해줬죠. 민호야, 누나가 하는 거 들어봐. 사과, 사과, 사과. 옳지, 잘했다. 아빠, 민호가 저 따라했어요. 그래, 이 아빠보다 영지 네가 낫구나. 고맙다. 어린애들은 형제에게 부모의 관심을 빼앗기면 질투를 하거나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내와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신경 쓰느라 그런 부분을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딸은 자기가 동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은 항상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참 어른스러웠고 자기 동생도 끔찍이 아꼈죠. 그런 딸 덕에 아들의 치료도 더더욱 효과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치료를 거듭하며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특수학교에 다니며 또래들과 어울리는 법도 조금씩 배워나갔고요. 비록 말이 좀 느릿느릿하고 종종 끊기기도 했지만 아들은 어느 정도 일상 대화도 무리 없이 하게 되었어요. 누나, 저거 보자. 뭐, 저 비디오? 누나 공부해야 하는데 그럼 딱 저거만 같이 보는 거다. 자, 빨리 누나 최고라고 말해. 누나 최고. 좋았어. 우리 라면도 하나 끓여 먹을까? 아빠, 엄마도 결혼식 가셨는데
우리끼리 오늘은 라면 끓여 먹어요. 딸은 사춘기에 들어서서도 그렇게 자기 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아니, 자기 동생뿐 아니라 부모인 저희까지도 살갑게 챙기려 하는 기특한 딸이었죠. 성격도 밝고 친절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인 아이였답니다. 게다가 딸은 어릴 적부터 머리도 정말 영특했습니다. 항상 전교에서 1, 2등을 거머쥐었고 매번 반장을 도맡다 고등학생 땐 전교 회장도 했었다니까요. 그런 딸이 의대에 진학했을 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한껏 올라간 어깨가 내려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야, 동우가, 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어떻게 영지 같은 딸을 낳았냐? 에휴, 우리 딸은 맨날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조르긴 하는데 부럽다, 야. 어, 나 그래서 평소에 밥 안 먹고 우리 딸 사진만 보고 다니잖아. 저희 딸은 항상 저와 아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딸은 어린애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꾸준히 기부와 봉사하던 아내와 전 한 번씩 보육원에도 갔었는데요. 한창 공부하느라 바쁠 때에도 딸은 보육원에 가는 날이면 꼭 우릴 따라 나서곤 했죠. 딸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며 전공까지 소아과를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영진 참 기특해. 요즘엔 성형외과나 안과 같은 데가 돈 잘 번다고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려고 한다는데 과도 딱 자기랑 어울리는 데를 골랐지 뭐야. 아는 역시 딸다운 선택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레지던트 시절을 마친 뒤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한 대형 병원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그쯤 2년 정도 만났던 같은 의사와 결혼도 했죠. 사위인 저와 비슷하게 홀아버지가 아닌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요. 착한 딸은 그런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전부일 텐데 혼자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민태 씨도 어머님을 너무 걱정하고 어머님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실은 엄마 아빠도 제가 모시고 살고 싶은데 죄송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위와 상견례 때 뵌 안사돈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린 딸의 결정을 지지해줬죠. 그렇게 딸은 결혼한 데 한동안 잘 사는 것 같았는데요. 결혼한 지 2년 뒤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 아빠, 엄마, 내심 손주 소식 계속 기다릴 것 같아서 이런 건 일찍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실은 애가 잘 안 생겨서 둘 다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아, 정말이야? 네, 남편이 많이 상심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위로해줬어요. 저도 아쉽긴 하지만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애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너희가 많이 실망했겠구나. 우린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말거라. 두 아이는 사위의 문제로 아이를 가질 확률이 아주 낮았더군요. 그래도 딸은 사위를 이해하고 감사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사위가 저희 집에 오면 괜히 움츠러드는 것 같길래 저와 아내도 그런 사이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고요. 저희 아들은 당시 그래도 직업 훈련을 받아 많진 않아도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눈치가 있었는지 어느 날 초콜릿 세트를 사서 사위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매, 매형 드세요. 초콜릿 기분 좋아요. 이렇게 저희도 딸도 사위를 다 이해해주고 딸이 자기 시어머니까지 모셨으면 사위에게 많이 노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배은망덕하게도 그놈이 천사 같은 저희 딸을 배신했거든요. 결혼한 지 4년 뒤 딸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한 손엔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서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 죄송해요. 아유, 영지야, 너 왜 우니? 어? 이 가방은 뭐고? 너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나쁜 인간이 바람을 피웠어요. 자기 다니고 있던 병원 환자랑 석 달이나 몰래 만났었더라고요. 저한텐 그냥 불장난이었다면서 싹싹 비는데 그런 바람이 아닌 게 되나요? 제 인생에서 꺼지라고 하고 바로 집 나와버렸어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더군요. 감히 잿간 놈이 저희 딸을 두고 여자를 만나다뇨. 기가 막혔던 건 딸이 싹싹 빌던 사이를 받아주지 않고 뺨까지 내려치자 안사돈이 딸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뭐야? 아니, 그러게 뺨이 부었잖아. 그 여편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그동안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죠. 남자가 밖으로 좀 놔둘 수도 있는 거지. 사과했는데 감히 손찌검까지 하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차마 어른한테까지 손을 올릴 수는 없어서 그냥 나이값 하라는 악담만 퍼붓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왜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이 모욕을 당했어야 돼요? 진짜 아빠 엄마 보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살짝 부어오른 딸의 뺨을 보니 바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그놈과 안사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자마자 살림이든 뭐든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쉈죠. 아이고 사돈, 왜 이러십니까? 예? 왜 이러냐고? 노망난 여편네 같으니라고. 감히 누구 딸 얼굴에 손을 대. 자식 교육 잘못시켰으면 당신 아들이나 도륙을 내버릴 것이지. 아이고, 아유 내 허리야. 전철 붙잡던 안사돈을 아주 세차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제 딸 얼굴에 손댄 인간인데 허리를 붙들고 나뒹굴든 말든 알 바 아니었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던 사위에게 다가가 바로 손찌검을 해버렸어요. 자네, 내가 항상 웃어줬더니 우리 집안이 아주 우습게 보였나 보지? 넌 내가 아주 매장시켜 줄 거야. 최소한 지금 그 병원에선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너, 평생 나랑 우리 딸 눈에 띄기만 해. 그땐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놈에게 경고한 대로 그놈이 일하던 병원에 찾아가 제대로 엎어버렸습니다. 환자 붙어먹은 의사를 어떤 원장이 흔쾌히 써줬겠어요? 그놈은 병원에서 잘렸고 더 나중엔 병원 원장에게 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요.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져 정말 병원 매출에 타격이 있었다고 해요. 딸은 그놈과 상간역에 위자료 소송을 했고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놈 모친을 모신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돼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았지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엄마, 아빠, 제가 김치볶음밥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얼른 드셔보세요. 달걀 후라이도 2개씩 얹었다니까요. 민호야, 누나가 밥했어. 밥 먹어. 다시 저희 집에 살게 된 딸은 우울해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두운 모습을 보이더니 그 뒤엔 조금이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더라고요. 일부러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가족 여행도 계획하면서요. 그런 딸의 마음이 짐작 같기에 우린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맞춰줬습니다. 이야, 아주 김치볶음밥 끝내주는데 역시 우리 딸은 못하는 게 없어. 그지 여보? 그럼 영지야, 너 나중에 의사하기 싫으면 식당 차려봐. 아주 대박 날 거라니까. 아무튼 우리 딸은 팔방미인이야. 엄마가 딸 하나 아주 기똥차게 낳았다. 누나 최고, 기똥차. 그런 모습은 딸 나름의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딸은 점점 억지가 아닌 정말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좀 찾은 후엔 딸은 전보다 보육원 봉사를 더 자주 가기도 했어요. 정말 사랑을 받아 마땅한 애들은 따로 있었는데 엄한 인간한테 정을 쏟았고 나는 마음이 들어서요. 이렇게 착한 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전 사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곤 언젠가 딸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 주길 바랬죠. 하지만 딸은 꽤 오래도록 혼자였어요. 전 사이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딸이 나이 41에 드디어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했을 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그거 기쁜 소식이구나.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은 착해? 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데
때론 오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각의 깊이도 깊은 사람이고요. 딸은 남자친구를 와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딸은 평소 소주도 맥주도 잘 마시지 못했는데요. 딱 하나 와인만은 몸에서 좀 받는지 자주 즐기는 편이었답니다. 많이 못 마셔도 한 잔씩 음식과 곁들여 마시는 걸 좋아했죠. 그런 딸은 와인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모임에 몇 번 나갔다 그 남자를 만났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예비사 이정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 기운 차 좋구만. 반갑네. 앞으로 우리 영지 잘 부탁하네. 저희 집에 인사 온 예비사인 딸의 말대로 정말 인상이 좋더군요. 성격도 어찌나 싹싹한지 아내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전 사인 성격도 좀 까칠하고 인상도 묘하게 날카로웠는데 그놈과 비교가 돼 더더욱 흐뭇하더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었던 건 예비사인 딸과 다르게 초혼이라는 거였습니다. 전 부모로서 혹시라도 저희 딸이 그쪽 집에 잘못 보이진 않을까 염려돼 물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알고 계시나? 우리 영지가 한번 다녀왔다는 거. 네, 알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세요.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오히려 영지 씨 사연을 안쓰러워하셨어요. 얼마 전에 영지 씨 인사시켜드렸을 때 이후로 오히려 영지 씨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참하지, 성격 좋지, 예쁘지. 영지 씨가 솔직히 어디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거울이 딸을 예쁘게 봐주셨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구만. 아닙니다. 전 오히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걸 만나준 영지 씨한테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님. 다행히 제 걱정은 괜한 우려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사위인 짐짓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군요. 딸은 그런 사위와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딸의 표정 또한 조금 차분해졌어요.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딸은 조심스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아빠, 엄마, 실은요, 저희 결혼을 하긴 하되 최대한 서두르려고 해요. 가능한 좀 빨리요. 그래? 아니, 상관이 없다만 뭐 이유가 있어? 사실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올해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최근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고, 이걸 어찌. 자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밝아 보여 몰랐는데 예비사의 집 상황이 좋지 않았더군요. 예비사인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직 저랑 어머닌 희망을 안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스스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어요.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영지 씨가 인사 온 날엔 최소한 집에서 예비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잠깐 퇴원하셨던 거고요. 전 원래도 영지 씨랑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일한 자식인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이르게 청혼했습니다. 제 사정 다 이해해준 영지 씨한테 너무 고맙죠. 엄마, 아빠, 그래서 말인데요. 정수 씨 집에서 최대한 상견례 날짜 빨리 잡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결혼식 올릴 수 있게요. 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 이뤄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식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예비 사돈의 사연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일 텐데 어떤 심정일지 이해가 됐거든요. 저 아내는 당연히 그래도 좋다고 대답했고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린 급히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서둘렀죠. 죄송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하나 있는 자식놈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만은 꼭 보고 싶어서요. 제 욕심 이해해 주셔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뵌 예비 사돈들은 딱 예비 사이처럼 모두 인상이 좋으시더군요. 상견례를 위해 잠시 병원에서 외출했다던 예비 바깥 사돈은 힘없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참 점잖은 분이다 싶었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조금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상견례는
내내 눈물바람이 되었어요. 저희 집 얘기를 좀 하자면요. 원래 제가 사업을 무지 크게 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사업을 벌렸었죠. 우리 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랬죠. 예, 전 그런 생각으로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갈 날만 기다리게 될 줄 알았다면 진즉 정수랑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을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예비 박가사도는 넋두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 짓더라고요. 그리고 내서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죠. 우리 정수 정말 착한 녀석입니다. 제가 일하느라 새벽 늦게 들어가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문소리 듣자마자 쪼르르 나와 배꼽 인사를 해주던 녀석이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에도 다 커서도 이 아버지가 최고라고 말해주던 이 녀석 덕에 이번 생은 정말 푸지게 행복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서툰 애비라 애한테 제 애정을 많이 못 전해준 것 같아서 그게 아주 천추의 한이네요.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제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보, 그만 좀 울어요. 내 마음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난감하실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 장담만 하세요? 시한부 선고 받아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버지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예비 박가사도는 다시금 말을 하며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예비 안사돈과 사이도 함께 눈물을 터뜨리는데 저희 가족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똑같은 부모 자식으로서 눈물 없이 못 볼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예비 박가사도는 겨우 눈물을 그치며 또 우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갈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요즘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요점은 저 대신 사돈께서 아버지 사랑을 좀 많이 주십사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착하고 의젓한 정수, 저 대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껴주세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수, 저희가 아들처럼 잘해주겠습니다. 저희 영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지야 뭐 지금도 너무 예쁩니다. 따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걱정하실 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눈물 가득했던 상견례는 서로의 자식들을 부탁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추후에 잡되 최대한 빨리 잡자고 말한 뒤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 끝이 났죠.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시고 가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비 사위 가족보다 먼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안 좋은 예비 박가사돈이 천천히 나오실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날 매콤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지 뭡니까? 여보, 얘들아, 먼저 차에 가 있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결국 전 배를 부여잡고 다시 건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양변기 칸에 들어가 5분 정도 일을 보고 있던 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목소리가 딱 들으니 예비사위와 박가사돈이더라고요. 박가사돈의 목소리가 좀 특이했기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깐 분명 시름시름 앓는 듯 힘이 없었던 예비사돈의 목소리가 굉장히 쌩쌩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답니다. 아이고, 이 오줌 마려서 혼났네. 괜히 시작 전에 긴장해서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선. 수고하셨어요, 오늘. 예, 제가 생각해도 저 오늘 수고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정수 씨,
제 연기 오늘 어땠어요? 저번보다 훨씬 나았죠?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생생한 목소리 예비사도는 자기 아들을 정수 씨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뒤 예비사인 조금 들뜬 목소리로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아저씨. 오늘 연기 죽였어요. 특히 우는 연기요. 완전 연기 대상감이던데요. 말도 마세요. 제가 어제 집에서 혼자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까지 하면서 눈물을 짜냈다니까요. 아휴, 그렇게까지 말 안 하셔도 오늘 엄청 수고하신 거 잘 알아요. 아시면 오늘 알바빈 더블로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매서도 연기한 알바생 쉽게 못 구해요. 제가 소시적 집이 어렵지만 않았어도 영화배우 되겠다는 꿈 절대 안 접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더블 챙겨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자, 여기요. 50만 원. 오시면 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신 어머니 역할 연기하신 분은 정가 드렸으니까 더블 받은 거 비밀입니다. 예, 예, 그럼요. 당근 빠따죠. 뭐 그러면 다음엔 결혼식장인가요? 경악스러운 마음에 점점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용을 듣자니 그들은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비사도는 그저 예비사이가 고용한 연기자였던 거죠.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기분 좋은 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날은 특히 더 아픈 척 슬픈 척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색 안 좋은 것처럼 티나게 화장도 좀 하시고요. 오늘은 다 좋았는데 얼굴 혈색이 너무 건강해 보여서 괜히 불안했어요. 아이고, 예, 예. 모든 말씀만 하세요.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잘만 해주시면 따따블까지 못 드릴 것도 없죠. 제 장인 될 사람이 무려 거물주라니까요. 아내 될 사람은 의사지, 집안 빵빵하지. 그런 결혼하는데 따따블 정도야 흔쾌히 챙겨드릴 수 있어요. 모쪼록 앞으로 잘만 부탁드립니다. 전 그들이 만족스럽게 대화를 마치며 나갈 때까지 끝내 변기칸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였어요. 자세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았다 싶어 놀란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죠. 그러다 나중엔 그냥 일부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뛰쳐나가기 전에 예비사의 진짜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든 잘 모르고 어설프게 부닥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 조용히 화장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엄청난 사실을 알렸어요. 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빠? 아니야. 목소리가 아주 확실했어. 그리고 그 남자가 분명 정수 씨라면서 그놈 이름을 불렀다니까. 우리 다 속은 거야. 분명 그 엄마란 사람도 더 가짜인 게 확실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화장실 안 갔으면 꼼짝없이 속을 뻔했잖아. 누나, 괜찮아? 다들 기절초풍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줄줄 흘렸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 만에 마음을 다시 열었는지 잘 알았기에 딸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도 짐작이 됐으니까요. 전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린 딸을 안고 함께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자꾸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불효만 저지르네요. 아니다, 영지야. 이건 네가 아니라 그 사기꾼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미리 알게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충격과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우선 딸에게 그놈에게 티를 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부탁을 하나 했죠. 뒷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정도 알아둔 게 좋은 것 같구나. 그놈 구슬려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니? 딸은 고민을 하다 진짜도 아닌 짝퉁 명품 지갑을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그놈에게 선물하며 직접 지갑 속 내용물을 옮겨줬다고 합니다. 자, 이 지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모셔야 돼. 알겠지? 하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머리 좋은 딸은 그때 유심히 본 그놈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번호를
달달 외워왔더라고요. 전 그걸 가지고 뒷조사를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따로 업체를 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형사라다 그만뒀던 제 친구 아들이 마침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종종 봐서 절 아저씨라고 부르던 녀석이었기에 전 사정을 이야기하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친구의 아들은 전직 형사여서 그런지 금세 그놈 정보를 알아낸 뒤 제게 연락하더군요. 거의 닷새도 걸리지 않아 전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수고했다. 고마워. 내가 의뢰비는 넉넉히 입금했다. 그래, 그놈 그거 대기업 다닌다는 거 맞니? 아니요. 그 자식 이름 빼고 다 가짜였어요. 부모란 사람들 다 연기자들 고용한 거 맞고요. 이놈 이거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던데요. 상습적으로 돈 좀 있는 집안 여자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뭐 있는 집 자식이거나 돈 잘 버는 직업인 척하면서요.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놈 사기 전과도 사범이에요. 뭐라고? 전과자라고? 네. 감옥도 2번이나 갔다 온 상습범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놈 이혼도 한번 했었는데요. 전처랑 사이에서 애가 둘이에요. 물론 애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주제에 총각 행세하면서 아주 잘 도다녔더라고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기 전과범에 이혼남에 애들까지 있다니 아주 제대로 된 악질한테 걸렸던 거더라고요. 순진한 우리 가족이 모두 속은 거였죠. 그놈은 보육원 출신으로 애초에 부모도 가족도 없는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인 놈이었더라고요. 그놈은 유독 인상이 좋아 신뢰감을 주던 자신의 생김새를 이용해 여자들 등쳐먹고 다니던 흡혈귀였던 겁니다. 전 충격받은 마음을 내서 다스리며 친구 아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한 뒤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 아버지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실은 요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거든요. 정말인가? 에휴, 마음이 안 좋구만. 내가 우리 사돈어른 병문 좀 가려고 하는데 병원이랑 병실호수 좀 알려주겠어?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전 일부러 그놈을 떠봤는데요. 역시나 그놈은 당황한 티를 숨기지 못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나중에 문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요. 오셔도 다음에 좀 나아지시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놈은 끝까지 병원을 밝히질 못하더군요. 당연하겠죠. 애초에 위중한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전 그놈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지금 일하나? 그래, 자네 회사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는 건가? 네, 회사예요. 을지로 쪽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을지로 쪽으로 갈 테니까 같이 저녁이나 하세. 자네 곧 퇴근이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그게요?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아깐 회사라며? 갑자기 전화하셔서 제가 당황했나 봐요. 제가 대답을 잘못했네요. 지금 출장 끝나서 회사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뭐 어쨌든 퇴근할 테니 이따 나랑 저녁이나 먹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놈은 계속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들었습니다. 전 속아주는 척 끝까지 그놈을 불러냈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나 그놈에게 다시 전화해 가능하면 모친도 모시고 오라고 말했죠. 식사 대접은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라도 모시고 와. 혼자 사돈어른 간병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 아니야.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네. 우리 영지도 같이 나갈 거야. 네. 그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진짜 엄마는 없었으니 그놈 목소린 굉장히 떨떠름하더군요.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 연기자에게도 전 따끔한 일침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선 말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그 연기자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놈은 진짜로 가짜 모친을 식사 자리에 데리고 나왔더군요. 전 일부러 더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그놈의 가짜 모친에게 말했어요. 사돈, 이거 안타까워서 어쩝니까? 바깥 사돈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수 결혼할 때까진 어떻게든 버텨줄 거라고 믿어요. 그 양반 소원인 날이니까요. 가짜 모치는 또 눈물 연기라더군요. 전 가짜는 마음을 숨기며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꼭 그렇게 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바깥 사도는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아, 그게 제 질문에 둘 다 얼굴이 벌개져선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같이 입을 못 맞춘 부분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일부러 약 올리듯 물었습니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아, 어머니도 참 갈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큰일이네요. 제가 땡땡 병원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름을 잊으시네. 아, 맞다. 제가 맨날 가는 병원이라 지도를 찾아볼 일이 없어서 병원 이름은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병원 이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땡땡 병원 맞습니다. 딸과 전 애서 상황을 빠져나가려던 그들을 벌레 보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우리 태도를 눈치 못 채는 것 같았죠. 전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하나 싶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곧 정숙은 생일이잖아요. 바깥사돈 걱정하랴 결혼 준비하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잠깐이나마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정숙이 좋아한다는 뮤지컬 티켓 예약해서 선물해 주려고 하거든요. 안사돈께서 뮤지컬 좋아하신다면 표를 하나 더 예매해드리고 싶은데 간병도 중요하지만 간병하는 사람들도 때론 쉼이 필요하잖아요. 아, 아닙니다. 전 그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다. 정숙은 생일은 1월이라고 했지, 영지야? 네, 어머님. 어떻게 아들 생일을 헷갈리세요? 어? 아, 아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날짜도 헷갈렸네요. 1월은 멀었죠. 아휴, 내 정신 좀 봐. 어머니도 참 요즘 간병이 힘들긴 힘드셨나 봐요. 그 연기잔 점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불안한 표정이던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이것들 봐라 싶어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나저나 영지한테 들으니까 정수 태몽으로 대통령 꿈을 꾸셨다죠? 그래서 정숙은 이렇게 잘 컸나 봅니다. 아, 예. 그 태몽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빠, 대통령은 아빠 친구 아들 태몽이고 정수 씨는 포도 태몽 꿨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어머님, 전 정수 씨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대통령 태몽도 꾸셨어요? 정수 씨는 알고 있었어? 이젠 딸같이 앞세 그들을 몰아붙이더군요. 이젠 거의 얼굴이 보랏빛이 된 예비사인 말까지 더듬으며 애를 쓰더라고요. 내가 포도꾸만 말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대통령 꿈도 꾸셨대. 막 대통령이 방울뱀을 줬다나? 그죠, 어머니? 맞아. 우리 정수도 대통령 꿈 꿨어. 그 추잡한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전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예끼 못된 인간들아.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더니 어디서 끝까지 사길 치려고 해. 예? 아버님 그게 무슨... 야, 이거나 봐. 전 끝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예비사이 그 사기꾼의 면상에 뒷조사 결과물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소리쳤죠. 이 경멸스럽고 지저분한 자네 경력들, 과거들. 내 손안에 이딴 게 쥐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재수없고 짜증나. 이 사기꾼이 어디서 감히 연기자들까지 고용해서 내 딸 인생을 망치고 들어. 콩밥 한번 다시 먹어볼래? 에구머니나.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엿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자식은 도망은 못 가겠다 싶었는지 냅다 무릎을 꿇더군요. 가짜 모치는 비명을 지르며 벌벌 떨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저희 딸이 사기꾼 자식의 싸대기를 바로 날려버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아! 야, 입냄새 나니까 입 닫아 이 개 같은 자식아. 어디 못 빼어먹은 놈이
남의 피눈물을 빨아내서 자기 배를 불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눈에 다시 피눈물 내게 됐잖아. 미안해, 영지 씨. 근데 나 영지 씨 정말 사랑했어. 전엔 돈만 노리고 그랬다면 이번엔 진짜였는데 영지 씨가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해. 어! 그놈은 그 와중에도 새치 혀를 놀리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딸이 한 번 더 날린 강스파이크가 혀를 깨물었는지 입가에 부여잡고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전 그런 그놈에게 이를 꽉 깨물고 경고했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야, 이정수, 네가 우리 집안을 제대로 우습게 봤나 본데 너 내가 바로 신고해버릴 거야. 그리고 평생 빌빌대면서 빌어먹고 살다가 객사하라고 저주하면서 살 거다. 어디 네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가나 기대해. 그놈이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송하다며 그저 싹싹 비는 수밖에 없었죠. 전 마지막으로 벌벌 떨고 있던 가짜 모친에게도 싸늘히 말했어요. 아줌마,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해도 양심도 없습니까? 이거 너무나 사기예요. 연배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인생 똑바로 살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발 선처를. 선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의 딸 인생 망치려고 해놓고 뭐 선처? 당신도 바로 고소할 거야. 저와 딸은 그들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놓은 뒤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상님이 도운 덕에 저희 딸은 그 사기꾼과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죠. 저희 딸이 똑똑한 것 같지만 남자 보는 눈은 참 없는 것 같다 씁쓸하더라고요. 딸도 그걸 아는지 괜히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더군요. 그러지 말거라. 죄진 놈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네가 왜? 다 잘 해결됐으니 됐다. 저 아는 그런 딸을 소중하게 감싸주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딸이 또 남자를 데려온다면 그때 무조건 뒷조사부터 하리라고 다짐했죠. 이후 우린 그놈과 가짜 부모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싹싹 빌었지만 선처는 없었어요. 몰랐는데 사기에 가담하는 그런 연기자 알바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의 싹을 뽑기 위해서라도 우린 절대 그들을 봐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예비 사이였던 사기꾼은 아직 딸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큰 피해를 준 건 없다는 이유로 실형까진 살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참 분했죠. 하지만 결국 벌을 받을 놈은 어떻게든 또 벌을 받는 법이더라고요. 지금은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놈은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 제대로 걸려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뻔뻔하고도 양심 없는 놈이 감옥에서 저희 딸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영지 씨 잘 지내?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자꾸만 영지 씨 생각이 나. 나 정말 영지 씨를 사랑했나 봐. 나 이번에 감옥에서 나가면 정말 개과천선하려고. 혹시 내가 찾아간다면 한 번만 만나주지 않을래? 전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영지 씨가 받아만 준다면 평생 영지 씨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고민하고 답장해줘. 그놈의 편지를 읽어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걸론 분이 풀리지 않아 전 그놈에게 답장을 보냈죠. 평생 나랑 우리 딸 눈에 띄기만 해. 내 전 재산 걸고 도륙을 내줄 테니까. 그게 과연 그놈에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그놈이 출소 후 딸 앞에 나타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작사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린 모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저도 건강하고 아들도 여전히 직장에 잘 다니고 있죠. 아들은 자폐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긴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도 저 아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아들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자폐인 아들이 나중에 저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쳐 길을 닦아놓으려고 합니다. 저희 딸도 이젠 상처 위로 3살이 많이 돋아났어요. 작년에 개원한 병원을 열심히 운영하며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 맑게 웃는 얼굴에 제발 더 이상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길 저와 아내는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앞으로는 완전히 결혼 생각을 접었다는데요. 그런 딸에게 꼭 결혼을 하진 않더라도 언젠간 정말 사이좋은 짝이 혹은 친구가 나타나길 여러분께서도 한 번만 염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도 다니고 후원도 많이 하고 있는 천사 같은 저희 딸이 부디 언젠간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무섭게도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남녀노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사람을 집에 들이기 전엔 잘 알아보시길 권할게요. 부디 여러분께는 저희와 같은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전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